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는 집행관 겸 기자 마이클 김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양국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국 전문가로 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오후, 백악관 브리핑룸은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이 미국이 얼마나 무력하고 겁쟁이 같은 나라인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인 나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룸에는 각국 특파원들과 미국 의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다나카 기자, 독일 슈피겔의 밀러 특파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제임스 기자 등 쟁쟁한 언론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상원 외교위원회의 로버트 맨데스 위원장, 하원 무역소위의 제시카 톰슨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브리핑룸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4,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의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기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군요. 4,500억 달러라니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게다가 무관세에서 15% 관세로 올라간 것은 치명적이죠. 일본 자동차는 이미 관세를 내고 있었으니 오히려 한국 차와의 가격 경쟁력이 좁혀진 셈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협상이 한국 외교의 걸작이라고 봅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먼저 3,500억 달러의 구성을 보십시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나 유럽의 투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써야 하는 백지 수표입니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이든 어디든 미국이 지정하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명확하게 조선업이라는 분야를 못 박았습니다. 맨데스 위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겁니까? 결국 돈을 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원장님,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아십니까? 미국은 군함 건조 능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것,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정비하기 시작한 것,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간절한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조선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이번에 그것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것입니다. 톰슨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4,500억 달러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한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액수 아닙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의원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SK하이닉스의 연구소, 이런 투자들을 모두 합산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밀러 특파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6천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밀러 기자님, 유럽의 6천억 달러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없이 그저 정부가 보증만 서는 허수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반면 한국의 투자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실질적인 투자입니다.
제임스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기업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평등 아닙니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기자님, 정말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인을 고용하고 그들이 받는 임금으로 소비가 일어나고 세금이 거칩니다. 이런 간접 효과를 모두 합쳐서 90%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기업 수익은 당연히 한국 기업이 가져갑니다. 브리핑룸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관점이 신선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천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협상팀의 천재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다나카 기자가 비웃었습니다. 천재적이라니요? 그저 미국 LNG를 사는 것 아닙니까? 다나카 기자님, 미국이 작년에 전 세계에 수출한 LNG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60억 달러입니다. 그중 한국은 30억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4년간 1천억 달러를 수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에 그만한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멘데스 위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네, 사실상 의미 없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5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 이것을 포함시켰고 한국은 그냥 동의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한국이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면 됩니다. 게다가 미국 LNG는 러시아산을 제외하면 가장 저렴합니다. 한국에게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톰슨 의원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은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실리를 챙긴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입니다.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각국 기자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LNG 운반선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LNG를 수출하려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밀러 특파원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5천만에 불과하고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작은 나라. 밀러 기자님, 한국의 1인당 구매력 평가 GDP가 독일을 추월한 것을 아십니까? 한국의 수출액이 프랑스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가진 기술력입니다. 제임스 기자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술력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조선업입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의 95%를 제조합니다. 이 선박들은 영하 162도의 LNG를 운반하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은커녕 일본도 중국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둘째, 반도체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됩니다. 애플도 엔비디아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브리핑룸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배터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테슬라, GM, 포드의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미국의 전기차 혁명은 한국 배터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넷째, 원자력입니다. 한국은 UAE에 원전을 수출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건설 기간도 가장 짧고 가격도 가장 저렴합니다. 멘데스 위원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없으면 한국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구걸한 것입니다. 미국 조선업은 죽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의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동맹국에게 관세를 매겼습니다. FTA를 무시했습니다. 톰슨 의원이 분노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당한 조치? 의원님, 미국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보십시오. 한국에 15% 관세를 매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가격을 올릴 것이고 결국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것입니다. 다나카 기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15% 관세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모르십니까?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미국이 결정합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절반 가까이를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에 투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 관세를 받아들인 겁니까?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전략적 사고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보 동맹국으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챙긴 것입니다. 밀러 특파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얻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밀러 기자님, 독일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미국도 만듭니다. 기계? 일본도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조선, 반도체, 배터리 기술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은 한국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멘데스 위원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졌다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완패했습니다. 겉으로는 4,500억 달러를 받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투자할 예정이던 조선업 프로젝트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에너지 구매 약속으로 숫자를 부풀렸습니다. 톰슨 의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런 억측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억측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협상 타결 직후 한국 조선업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화오션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협상이 한국 조선업의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협상 전략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큰 숫자를 좋아하고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속은 챙기면서도 트럼프가 자랑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다나카 기자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더 많은 금액을 약속했습니다. 5,500억 달러는 한국보다 1,000억 달러나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일본의 5,500억 달러는 대부분 정부 보증과 민간 투자 약속입니다. 실제로 집행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반면 한국의 투자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입니다. 삼성은 텍사스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제임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미국 정부는 이런 불리한 협상을 한 겁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그저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멘데스 위원장이 화를 냈습니다. 미국 정부를 모욕하는 겁니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미국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보십시오. 동맹국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실리를 챙겼고 미국은 빈 껍데기 숫자만 얻었습니다. 톰슨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15% 관세는 한국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관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밀러 특파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산 반도체에 15%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모든 전자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한국산 배터리에 관세가 붙으면 전기차 가격이 치솟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문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를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나카 기자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의 생산 기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죠. 제임스 기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미국의 안보 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위협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 영리한 것입니다. 안보 동맹은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독립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그런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표면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멘데스 위원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해야 한다기보다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톰슨 의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등하다고요? 한국의 GDP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21세기는 단순한 경제 규모로 국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자력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기술 없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브리핑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밀러 특파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도 6천억 달러를 약속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6천억 달러라는 숫자만 크지 실제 내용은 텅 비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없고 그저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기를 바라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유럽은 한국처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술도 없습니다. 다나카 기자가 분개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기술도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가전제품도 이제는 한국 제품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자동차 강국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도 결국 한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멘데스 위원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당신의 한국 찬양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찬양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만함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톰슨 의원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동맹국들을 존중하고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압박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는 말입니다. 다나카 기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일본보다 적은 금액을 약속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나카 기자님,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한국의 4,500억 달러는 실질적인 투자와 협력입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는 대부분 허상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요? 제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얼마나 빨리 현실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변했습니다. 1950년대의 전쟁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런 한국을 계속 무시한다면 한국은 다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밀러 특파원이 우려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길이라니 중국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도 깊은 경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계속 한국을 압박한다면 한국은 중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게 좋을까요? 멘데스 위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안보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를 잃는 것입니다. 톰슨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미국을 떠날 리는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님, 그것도 옛날 생각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제 독자적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첨단 전투기, 잠수함.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 발언을 했나 싶었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다나카 기자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핵무기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멘데스 위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NPT 위반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위원장님, 미국이 동맹국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동맹국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한국은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기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관세 협상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미국하기 나름입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실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한국을 무시하고 압박한다면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밀러 특파원이 질문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도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조언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배우십시오. 첫째,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둘째, 그것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십시오. 셋째,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리를 챙기십시오. 다나카 기자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본은 이미 기회를 놓쳤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큰 금액만 약속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처럼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톰슨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변해야 합니다. 21세기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 같은 첨단 기술 강국을 상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멘데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한국은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은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겉으로는 미국이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 말이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다나카 기자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을 따라가야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제임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진짜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은 최소한의 양보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입니다. 멘데스 위원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 강국입니다.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미국일 것입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조국의 실책을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미국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복도에서 제임스 기자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입니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한국을 직접 가보십시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고 삼성과 LG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현대중공업의 조선소를 견학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밀러 특파원도 다가왔습니다. 독일도 한국처럼 해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독일은 독일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은 배울 만합니다. 특히 미국을 상대할 때는 말입니다. 다나카 기자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다나카 기자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일본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과 헤어지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고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김 집행관님,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나자고 하던가요? 지금 당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옷깃을 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제가 브리핑룸에서 한 발언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미국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백악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
IMF 위기를 극복한 저력,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모습까지.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에서 보여준 한국의 전략은 감탄스러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협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큰 숫자로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에 유리한 조건들을 관철시켰습니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것은 특히 영리했습니다.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였고 한국은 어차피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 조선업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에너지 구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로 트럼프를 만족시켰지만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만한 LNG를 생산할 능력도 없고 한국이 그만큼 소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숫자에 만족했고 한국은 실제로는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면 됩니다.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김 집행관, 오늘 브리핑룸에서 하신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보좌관님? 당신은 미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외국 기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집행관, 당신의 한국 사랑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좌관님, 저는 미국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한국을 잃으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잃는 것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해온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한국을 단순한 주니어 파트너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인 압박보다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4,500억 달러를 받아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그 숫자의 실체를 아십니까? 절반은 이미 예정된 투자이고 나머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약속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체면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배려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합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보좌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국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1950년대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게 좋을까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제 말이 어느 정도 와닿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을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실용 외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의 논쟁, 각국 기자들의 반응, 그리고 백악관에서의 면담까지.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일본 기자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 기자들은 좀 더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독일 기자는 한국의 전략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현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내심으로는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내일 신문에 실릴 기사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제 발언이 큰 화제가 될 것입니다. 일부는 저를 비판할 것이고 일부는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퇴근길에 커피숍에 들렀을 때 TV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성과를 자랑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4,500억 달러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승리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모습에 속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브리핑룸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고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협상 결과 어떻게 생각해?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 잘했어. 트럼프가 원하는 큰 숫자를 만들어주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다 챙겼잖아. 역시 그렇게 보는구나. 당연하지. 조선업 프로젝트는 우리가 원래 하려던 거고 에너지 구매는 어차피 불가능한 약속이야. 결국 우리는 15% 관세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것도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야. 친구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왜 이런 협상을 한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때문이야. 큰 숫자, 화려한 성과를 원했고 한국은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활용한 거지. 우리 정부는 너무 단순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미 동맹은 중요하니까 우리도 미국 체면을 세워준 거야. 윈윈이라고 봐야지.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가치를 알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외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미국 국무부 집행관으로서 그리고 한국을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은 제 발언을 불편해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전략적 사고를 하며 실행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무시하고 압박한다면 한국은 다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저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제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미국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미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방적인 압박과 지시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관계 말입니다. 그것이 21세기의 동맹이고 그것이 미국과 한국이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불편한 걸음이었지만 필요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걸음을 내디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한국을 다르게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동맹국이 아닌 강력한 파트너로서의 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